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따뜻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역행자인데요. 역행자는 자청이 지었습니다. 자청은 자수성가한 청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청 그의 삶은 최악의 인생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단 하나의 공략집을 발견했고 이후에 그의 인생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30대 사업가이자 은퇴한 유튜버, 무자본 창업가로 유명해진 저자는 2019년 20편의 영상으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화제를 모으게 되었다 그래요. 그가 라이프 해커 자청을 그만뒀고 이후 본업인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상한 마케팅, 푸드프, 아트라상, 큐어릴부터 지분 투자로 참여해라, 라이프 해킹 스쿨, 그리고 유튜디오, 오프라인 사업으로 욕망의 북카페, 인피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30대 초반 무렵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완성했다 그래요. 소유한 자산으로는 매년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대 때의 저자는 외모도 돈도 공부도 어떤 점에서도 최하위였다 그래요. 그러면 22살 무렵 인생에서 게임처럼 경략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요. 200여 권의 책을 독파하고 얻은 시트키들을 활용해서 창업에 연이어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든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왕초보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고 이들에겐 기본만 알아도 이의 진척을 도울 수 있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에 착안해서 저자는 여러 비즈니스를 설계했고 공통점은 투자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자본 창업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유튜버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무자본 창업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상징이 되었다 그래요. 2022년 현재 저자는 이상한 마케팅, 푸드프, 아트라상 등의 회사를 비롯해서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으로 자동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 1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재미난 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순리자라고 하자.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고 부른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 온라인 게임보다 더 신나는 미치도록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 욕망의 북카페 루프탑에서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밤에는 최근 개업한 청담동 위스키바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넘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인류 사업가나 부자들에 비해서 돈은 부족하지만 자유로운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많다. 이 책에서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라고 답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에 태어난 이들은 일평생 45 내지 50%를 언저리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인해서 합리화를 하고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된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의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잦다. 그 결과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면서 인생을 망쳐 버리기도 한다. 클루즈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고 말듯이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머릿속에서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 영향을 끼친다.
우리 머리와 몸의 심지어 원초적인 본능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어떤 무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당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50개쯤 들으면 된다. 인간은 거울 누런을 가진 덕분에 남의 스토리를 읽거나 거기에 자신을 투영하게 된다. 스토리를 통해 희노애락과 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고 마치 판타지 만화를 본 아이들이 주인공의 모션을 따라하고 대사를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전까지 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몇 억씩 투자금이 들거나 큰 사무실에서 시작해야 하는 무서운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돈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영화 속 페이스북 창업자들은 기숙사, 창고 등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그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부자의 그릇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이해되었다. 이 책에는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스토리화되어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이 겪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없다. 사람은 제 그릇만큼 돈을 가져갈 뿐이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집중하자. 나는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뇌를 최적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기본을 다지려고 했다. 예전에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겨서 저런 건 나와 같은 천재 상담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닥을 찍고 나니 모든 일이 소중했다. 작은 일부터 능숙해져야만 내 진짜 실력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사다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습득했다. 큰 고통이 생길 때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다음 성장을 위한 재료로 삼으려고 애썼다. 가진 게 없었기에 독서와 글쓰기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접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전투담은 나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이제까지 나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 이야기다. 31.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고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다. 32.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 달 순수익이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6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들을 시작해 트로피를 쌓기 시작했다. 34.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로 수익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기 시작했다.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130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드푸 등의 메인 회사를 비롯해서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한 수십억의 자산은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이후에 욕망의 북카페, 위스키바, 인피니 등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 자아실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그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토록 나를 괴롭혀왔던 공부, 돈, 외모의 세계의 벽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다. 제 조건에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네요. 그리고 나도 혹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방법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나의 무의식은 너는 정말 열등한 인간이야.
외모, 공부, 돈, 그 어떤 것 하나 절대 평균치에 도달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무의식의 균형을 내는데 성공하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꼭 무의식의 균형이라는 개념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의식의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의 정보를 밀어낸다.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하지만 의식은 본인이 어떤 모순된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의식의 꼭두각시 줄에 놀아난다. 이 끈을 잘라내야만 자유로 전전할 수 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 기제지만 자유로 가는 거의 모든 길목에서 사람들을 방해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중 첫 번째 자의식의 해체하기를 알아볼 것이다. 모든 로봇은 지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모든 로봇은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한다. 이런 기억들을 쌓여서 점차 자아를 갖도록 설계한다. 만약 로봇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경우 난 더 특별해 라는 느낌을 갖도록 설계한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도록 말이다. 사업은 심리상담, 전자책 발간, 마케팅 등이다. 재회상담이라는 아이템으로 처음 사업해본 분야에서 10년째 국내 1위를 하고 있다. 주로 고객이 여성이었으므로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실제로 연애 관련 상담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의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어떤 상처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가 두려워 만남 자체를 피해버린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작 지나친 자의식이 사랑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원했던 남자보다 훨씬 못한 남자를 만난다. 왜 그럴까? 너무 철벽을 쳐서 그렇다. 사랑받고 싶으면서 혹시 잘못된 연애를 할까봐 자꾸만 상대를 밀어낸다. 그러면 멀쩡한 남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으로 대시하는 남자는 결국 성격 파탄자, 무매력남, 속셈을 숨기고 있는 바람둥이 뿐이다. 여성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다. 연애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심과 자원을 주고받는 일인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받아주는 데 서투르다. 옷자락을 적시지 않고 물놀이를 할 수 없듯이 자아에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으면서 연애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상처 입지 않는 것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남자 심리도 모른다. 나쁜 남자만 자꾸 꼬이고 연애는 매번 산으로 가는데 이유를 몰라 안절부절한다. 그러다 재회상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담할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같이 쿨한 척, 상대방에게 미련이 없는 척 행동한다. 이별을 통보한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상담까지 하는 상황이며 이미 자의식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상담 내용도 비슷비슷하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모두 그놈 나쁜 놈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런 연애도 있겠지만 연애사 대부분은 쌍방과실이다. 이런 과도한 자의식은 상담 이후의 결정에 달하게 된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사람은 진짜 쓰레기거든요. 그녀는 누구보다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지만 이를 인정하면 자의식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답한다. 복수는 하되 다시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 말이시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는 크게 당황하며 횡설수설 하다가 완전히 끄신 건 좀 그렇고요. 상대가 매달리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녀는 지금 매월 6천만 원씩 버는 사업가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자의식을 해체해야 비로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하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자.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는 못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다. 자의식으로 자식의 상처를 피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꽤 많은 불행과 가난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아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어린 시절 무척 똑똑해 좋은 대학을 갔더라도 책을 수백 권 읽었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 좀 유치하다고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재미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빈정상하는 것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가지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 이성적 매력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있어 부정해왔던 것. 그러면 내 내면에서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흥분이 시작된다. 자아식 해체는 이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부풀어 오르는 자아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징어 행상하시는 분을 1년간 따라다니고 전국 각지의 고수들을 찾아다녔다. 그 대부분은 정말 배울 만해. 나는 지난번 창업할 때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창업 철학은 정말 감탄스러운 점이 있어. 나는 그냥 돈을 벌 생각뿐이었지. 사실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어느 지점에서 초심을 잃었던 걸까?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해보자. 나는 책의 서문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어.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젊은데 자동 수익이 몇 억씩 된다는 것도 못 믿겠어. 운영한다는 사업들도 뭔가 다 이상하고 제외상담, 푸드푸 특이하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아닐까? 유튜브도 좀 하다 말겠지? 그리고 어차피 사업 관련 책을 한 권 읽으면 한다는 빌 게이츠, 워렌 버킷, 구글 창업자에 대한 책을 읽으면 되지 겨우 몇십억 정도 번다는 사람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이 사람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 그랬으면 해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폭풍 검색을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마음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고지 들릴 때가 없다. 고지 들릴 리가 없다. 팔짱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계면을 말랑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아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자아식을 해체하지 못한 이상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다. 이번 챕터를 넘기기 전에 딱 10분만 책을 덮고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반드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야만 한다. 나는 어떤 발언에 과민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할까? 이 행동이 과잉 자아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자아식 상처를 막기 위한 행동 아니었을까? 걸으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걸음은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을 읽고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게 말이 돼? 자청 스스로 예전에 자기가 열등했다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거야. 난 그런 게 없어. 아니 그냥 자청은 로또 맞은 거야. 순전히 운빨인걸. 그래도 따라하면 될까? 참 꿈같은 얘기다. 나는 월 1000만원은커녕 500만원도 벌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 나도 정말 잘한다. 책을 읽기 전까지 내 삶도 그랬다. 나는 책이라는 형태로 다가온 행운을 꼭 잡고 놓치지 않았다. 그 책들을 패배주의자에 사로잡힌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설치 가이드였다. 나는 마침내 발밑에 깔린 철로를 보게 되었고 절망으로 가는 전철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모두가 머릿속에서 새 소프트웨어를 깐 덕분이다. 자아식의 해체를 이루면 새로운 자아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는 최근에 새로 이런 목표를 세웠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오래 읽히는 책 하나를 쓸 거야. 2018년 나의 정체성은 사업가였다. 2019년은 유튜버, 2020년 이후부터는 작가,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정체성을 바꿨다. 상식적인 사람이 이런 목표를 듣는다면 분명 비웃을 것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계발서를 쓸 거야 라고 말했더니 다들 비웃었다.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자청이라고 하지만 책 한 권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책을 써? 본인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일단 맞장구 쳐주자. 물론 내가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절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없어 라고 한정 짓는 순간 베스트셀러는 고사하고 평범한 책이라도 출간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 그래서 일부러 큰 목표를 세우고 주위에 그 말을 떠벌리고 다니게 된다. 이건 자기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믿는 만큼 우주가 당신을 도와주거나 할 것이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 제각각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의외라고? 아니, 그렇지 않다. 다들 돈 하니까 돈에 관심 많은 것 같지만 돈은 관심 많은데도 아닌 척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몽상가들에 가깝다.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로 정말 돈을 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며 경제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한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한 가난이 계속돼서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왔다. 부의 초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느 날 람보르기를 탄 젊은 발명가를 마주하게 된다. 가수나 스포츠 스타 등 특별한 사람 많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내 팬이기도 하며 28 나이에 연간 순이익을 30억 넘게 내는 청년이 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여자친구에게 어린 백수 애인 만나지 말라고 말하며 계속 연애를 써말렸다고 한다. 화가 난 그는 큰돈을 벌기로 복수하기로 다짐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계발서 등이 계기였다. 그 전까지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다.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좋은 자기계발서들을 수백 권 읽어나가기도 하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강해졌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책에는 내 처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다. 수백 권의 독서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련맞은 방법이기도 했지만 오타쿠에 가까운 내 성격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아무튼 그걸 계기로 나는 태어나서 처음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정체성 변화는 좌절과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 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났다.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난 그렇게 정체성을 변화시킬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한다. 딱히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책을 덮지 않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읽어주고 있다면 앞에서 나의 찌질한 과거를 읽으면서 이랬던 사람도 책을 읽고 변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부의 추월사선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수익이 생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돈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순간에만 생기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시간당 수익을 최고로 얻는 것이 전부로 여겼다.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이다. 나도 당시엔 재회 상담을 통해서 건당 22만 원씩 받고 벌고 있었다.
시간당 수익이라는 개념에서 사로잡혔다. 하지만 부의 추월차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수익 자동화 개념에 눈을 떴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사업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은 회사에 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매달 몇 억씩 버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관인 우리 뇌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정체성에 맞춰서 입력과 출력의 모드를 바꿔나간다. 최근 들어서 나는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 전에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엔 세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만 보였다. 식당에 가도 편하게 밥을 먹지 않고 메뉴와 테이블 수, 직원 수, 고객 회전율을 계산하느라 바빴다. 카페에 가면 그곳의 사업 구조와 순수익을 분석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작가로서 정체성을 바꾼 후에는 누군가 사업 얘기를 하면 심드렁해지게 되었다. 스포츠에 관련 영상을 보고 골프와 테니스를 치며 글만 쓰고 있다. 재작년 나와 현재의 나는 절반쯤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것이다. 뭔가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은 허망한 말들을 믿는 대신 나는 훈련시킬 운동장을 스스로 나를 밀어넣고 있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나는 뭐뭐가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씩 쓰거나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이다. 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짓이라고 하며 불신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또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손쉬운 전략 중 하나다. 말이 그저치 100번씩 진심을 담아 소원을 써보는 행위는 무의식 깊이 각인될 것이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체성 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책을 통한 간접 최면이다.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만약 건강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건강의학에 대한 쉬운 책 10여 권을 독파하면 된다. 뇌는 일주일간 건강에 집중하게 되고 화장실에 가거나 멍을 때릴 때만 반복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친구의 식습관을 볼 때마다 책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10여 년간 나온 책을 모두 훑어본다. 책에는 저자들의 시행착오가 적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책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쉬운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자수성가를 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일주일간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 시궁창의 삶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 또한 21살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200권의 자기계발서 읽기를 하며 변했다. 나도 혹시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다. 독서가 인생을 바뀌었다고 말하면 대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인데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책이면 괜찮다고 본다. 다만 처음엔 인물 이야기가 있는 책을 추천한다. 자수성가한 흑수저들의 책을 20권쯤 몰아서 봐라.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가서 30권 정도를 뽑아 대강 훑어보고 읽고 싶어지는 책이 3-4권 남을 텐데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뇌는 실제 현상이나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된다.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은 확실히 씻을 수 있다. 앞서 잠깐 말했듯 인간에게 거울 유전이란 게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 책의 내용을 너무 깐깐하게 비판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그런 책을 읽는 건 그 저자를 숭배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내 내면의 삶을 동조하는 것뿐이다. 환경설계, 두 번째는 환경설계이다. 환경설계는 앞서 말했듯 유튜브 개설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선언하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뭐뭐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해외에 간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10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까?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생각해보고 그래도 못할 것이다. 해외에서 그들과 마주칠 일도 없고 다시 엮일 일도 없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0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평판을 좋게 유지하라라는 명령이 아주 강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절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경우에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평판 유지 본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을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자주 하는 것 중 하나는 목표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걸 못 이룰 경우 벌금을 내는 일이다. 실제로 지금이 책도 휴가지에서 2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담당 편집자에게 약속한 후 실패 시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해놓은 상태다. 나는 스스로가 매우 게으르고 목표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열등한 인간이다. 이 책의 마감은 여러 번이나 어겼다. 이 책은 이미 재작년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달 미루고 또 미뤘다. 결국 약속 시점에 한창 넘겨서야 이번에는 책을 마감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원고를 절대 완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을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된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 돈에 집착하지 않은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보게 된다.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고민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쩌지 등의 불안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또한 본능적인 두려움일 뿐이다. 본능을 역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혼자라면 데일리 플랜만 쓰면 된다. 지웠다 했을지도 모를 그 시간에 서서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정신적 자유를 얻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할 뿐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었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먹고 사는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경제적인 자유를 잃은 지금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글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100년이 지나도 읽히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오랜 꿈에 도전하게 되었다. 나는 점차 꿈에 가까운 책을 출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아의식을 해체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철저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다르다. 나는 특별해. 이제까지 이렇게 잘 된 건 다 내 의지와 선택 덕분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수많은 결점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내가 지금껏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독하게 한번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럴까? 아니다. 예전에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인간의 착각이다. 말했듯이 진짜 독한 마음을 먹는 경험은 죽음 직전에야
가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늘 거창한 목표를 세운 후 실패하고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계를 펼치는 일을 평생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심리학을 배우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그런 똑똑한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특별한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면 목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게끔 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원래 뇌는 걷거나 달리고 먹이를 잡아먹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일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미래를 위한 계획, 투자, 노력 같은 걸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다. 실제로 누군가가 질투에 눈이 멀어 나에게 해를 가해도 비교적 마음이 평온한 편이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뿐 그것 자체가 마음이 상하진 않는다. 저 사람은 낮은 지능과 열등감, 안 좋은 환경, 공기역성 같은 게 합쳐져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자유의지 없이 열등한 유전자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구나. 참 안타깝다. 결국 타고난 대로 순리대로 살다 말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나방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멍청한 판단을 할까 싶을 때가 있다.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서울대를 졸업한 A는 학창시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부 실력을 갖고 있었다. 지방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에서 압도적인 1등을 유지했고 어렵지 않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대학을 입학해보니 성적은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맴돌았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는 이렇게 결정짓는다. 우리과 애들은 다들 집안이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과외나 알바를 해야 하지. 수저 차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타나는군. 세상 참 불공평해. A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기만 못했던 사람들의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본다. 얘들은 학교 다닐 땐 영 지지부지하더니 사업이 잘 풀렸나 보네. 저런 머리로도 저 정도인데 내가 나서면 꽤 할만하겠군. 기대를 가득 안고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던진 후 자신만만하게 창업을 한다. 물론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종종 온라인 창업 강의가 눈에 띌 때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시절 우습게 여기던 친구들이라 연락하지 않았다. 걔들이 하는 건 장사야. 내가 하는 건 사업이고. 이런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계속한다. 실패는 쌓이고 별명만 길어진다. 이번엔 정말 운이 안 좋았어. 자본금만 더 있었어도. 이런 건 김 과장이 사기를 친 거야. 다름없어. 가뜩이나 좁았던 인간관계는 더 좁아져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새로운 정보를 건네거나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신경적으로 거부한다.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A는 모른다. 자기가 어느새 서울대 나온 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는 당시 이 책은 서점에서 품절 대란을 겪었고 클루지라는 말이 여기저기 들리곤 했다. 책 제목인 클루지는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뜻한다. 게리 마커스는 진화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서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 및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사나운 것이 되곤 한다. 뇌는 아주 오래된 후 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져 있으며 이 두 뇌 위에서 다시 전뇌가 얹혀져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 위에서 새 체계가 얹히는 건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맨은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다. 그러나 상대를 움직이고 싶으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역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감정을 휴리스틱에 빠진 게 아니라 고민해봐야 한다. 예컨대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지, 또 무엇인가를 어필하고자 할 때에는 그 표현에 정말 구체성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마치 노벨상을 탄 학자가 최고의 기업가들의 전성기가 대부분 50대, 60대에 오듯이 말이다. 나이가 뇌를 최적화해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 있다. 이 차트에서 이러한 뇌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띠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세팅을 끝낸 사람들과 아닌 사람 10년 후가 달라진다. 독서의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고 했다. 독서의 양극화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 젊을 적에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다가 60대가 되어서 복리저축 상품에 가입해봤자 복리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한다.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중 하나로 주식을 11살에야 시작한 걸 꼽았다는 사실은 일찍 시작하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는 고수 형님이 한두 마디 툭 던져주면 머릿속에 확 깨이면서 눈앞이 밝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책이란 것은 동네 현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나는 토론 동아리와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토론은 소음에 가려진 신호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나머지 시간엔 놀았다. 사실 나도 불안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말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 하나는 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책 읽기와 글쓰기 딱 두 가지만 하자. 내가 지금 뭘 해도 모르겠고 나중에 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다독, 다작, 다상량으로 책의 기본기를 다주면서 먼 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0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졌고 또래 가운데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22 전략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프리다 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들은 글쓰기를 즐겨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 철학자, 기업가 상당수가 글을 잘 쓴다. 그들이 천재로 평가받은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혹은 자의식 때문에 본인이 정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동에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매일 한두 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포기한 3세트만 해도 되는 운동을 10 내지 20세트를 하는 거, 근육 휴식 시간이 중요한데 이를 어기는 거, 프로보다 빌더에게나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하는 거, 즉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 모르는 거.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하는 이유 또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의식대로 살아간다는 거,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뇌 최적화를 소홀히 하는 거,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따위에 자기 체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 거, 책에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이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한 길을 고르면 된다. 남들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망할 주식에 달려들 때 재빠르게 익절하는 안목, 남들이 덜덜 떠는 폭락장에서 싸게 매집하는 배짱을 키우면 된다. 남들 말만 듣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아집에서 사로잡혀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 된다. 이 인생 공략집과 시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이다.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를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증진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 언어지능 영역인 축두엽,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좌뇌를 활성화시킨다. 책 내용에 따라서 감정과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활성화되고 뇌세포의 증가로 뇌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되 뇌근육이 증가하고 코어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실행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는 것이다. 독서 외에 글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20대 초반 매달 4천만 원을 넘게 벌고 있는 사업가를 만났다. 평소 책 없이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고 믿는 내게 이 친구는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려 하니까 사람들이 글을 너무 못 써서 보기 싫었다는 것이다. 대신 자신은 글쓰기를 했고 덕분에 똑똑해진 것 같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책 읽기만큼 중요한 건 글쓰기이다.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 이른다. 별로 힘든 일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에 올라갈 수 있다.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써라. 정 못하겠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황금지식에서 스터디를 모집해라. 앞에 환경 혈계에서 말했듯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개설해 매주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다. 대학 시절에 나는 뭔가에 홀리듯이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사실 22 전략을 매일 실천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이걸 실천하는 비율은 0.1%도 안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실천하는 비율은 그중 5% 정도일 것이다. 이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나 또한 매일 책을 읽으며 최고가 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게을러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대신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책을 읽자. 이것만 해도
상위 5% 안에 든다고 생각하면 10년을 보냈다. 그 기여가 나는 최악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00개를 오픈하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개를 오픈하는 데까지는 상식적으로 100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이루는데 채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거의 100년에 걸친 긴 게임이기 때문에 20 내지 60세까지 40년에 걸친 전성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조급해하고 이처럼 눈앞에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오목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유튜브 방송이 성공한 후 성장기업 대표들도 만나고 자수성가한 몇백억의 자산가들도 수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덩달아 사업 기회도 늘어났고 그동안 모르던 투자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오기 때문에 소개를 깊게 할 필요도 없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유튜브에서 언급하면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가 몰려왔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3년 전에 비해 일은 덜하면서 3배 이상의 자동소득이 생기게 되었다. 만약 그때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해 돈 버는 일만 했다면 소득이 줄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바쁘게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거나 시작할 여유는 더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소득은 훨씬 커진 상태가 되었다.